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유튜브를 즐겨 듣는 결혼 8년차 30대 주부입니다. 슬슬 무더운 여름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네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예요. 쉽게 말하면 호프집이죠. 최근 몇 년 동안 예기치 않은 전세계 거리두기 때문에 장사가 많이 어려웠죠. 그래도 올해부터는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으니 차츰 회복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고 내가 키웠다. 돈 조금 바란 게 그리 잘못된 거니? 아이고야, 이거 무서워서 며느리한테 말이나 하겠니?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댁과의 갈등이 엄청났어요. 가까이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장사를 하다 보니 돈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잦아지는 건 필연적인 결과였죠. 특히나 철없이 외아들에게 의지하려는 시댁 두 분의 가치관이 문제였습니다. 상황도 생각지 않고 무조건 효도라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요구해오는 두 분이 얼마나 얄밉고 화가 나던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풀어놓는다면 아마 일주일이라도 모자랄 겁니다. 욱하는 성미에 자기 잘난 줄 알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시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늙은 부모한테 그 정도도 아깝냐? 라는 말로 무조건적인 헌신을 원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인근에 살면서 촌수도 멀지만 저희 부부에게 잔소리를 늘어놓던 시이모님까지. 제가 그동안 어떤 일들에 치이고 살았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풀어놔 보겠습니다. 너는 이거 조금 가져간 거 가지고 쫌생이처럼 뭘 그렇게 야단이야? 남들이 보면 내가 금거북이 가져간 줄 알겠다. 호들갑 좀 그만 떨어. 시어미가 이 정도도 못 가져가? 남편과 호프집을 운영하게 된 건 3년 전의 일이었어요. 원래 저는 20대 후반부터 카페를 운영했고 남편은 요식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 이제껏 모은 돈과 정부 지원 창업 자금을 이용해서 우리들만의 가게를 오픈하자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펍 스타일로 호프집을 열어 동네 젊은이들을 주 고객층으로 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돈과 여러 은행 업무 끝에 드디어 저희는 목도 좋고 크기도 적절한 상가를 임대해 호프집을 열었습니다. SNS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 홍보를 진행한 끝에 동네 맛집, 동네 데이트 장소로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가게는 서서히 기반을 잡아갔죠. 이때에도 조짐은 있었어요. 우리가 좀 도와줄까? 광고는 전단지가 짱 아니니. 우리가 시간도 널널하고 내 친구들 동원하면 후딱이지. 인건비도 있으니까 한 달에 200만 주면 바로 아마. 어머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광고 전략을 온라인으로 정해서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님은 에이라며 못마땅한 얼굴을 내비치셨죠. 게다가 새로운 일터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저희 부부에게는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업한 매장이 시부모님의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는 거였어요. 가게와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15분 정도, 대중교통으로는 버스 3에서 4정거장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물론 시댁과 아무런 마찰이 없던 사이였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성격이 아주 남다르신 분들이라 결혼 전에도 후에도 몇 번이나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사사건건 외아들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 이제껏 키워온 효도를 반드시 받아내야겠다고 본인들 입으로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억척스러운 성품의 두 분이었죠. 너희만 잘 살면 우리는 바라는 게 없다는 친정과는 다르게 이번 달에는 용돈 안 주니? 남의 집 며느리는 올 때마다 고기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는데 왜 너는 항상 빈손이니 같은 말들을 부끄러움 없이 꺼내놓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중에 두 분의 이런 가치관 때문에 여러 번 알아 누울 정도로 괴로워했고 남편도 부모님의 이런 염치 없는 성격을 싫어했던 터라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중간 역할을 하며 어떻게 해서든 평화롭게 살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강성 시댁에 밀려 늘 샌드백이 되었죠. 가급적이면 그들의 입김이 전혀 닿지 않을 만한 거리에 가게를 내고 싶었지만 가진 자본금이 부족했기에 결국 최선이라 택한 곳이 시부모님 반경이었습니다. 차라리 돈을 더 빌려서라도 다른 지역에 가게를 내볼까도 고민했어요.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이 없더라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매달 출퇴근하는 기름값은 물론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거든요. 가게 오픈 준비 때부터 각오하긴 했지만 두 분의 간섭은 가게 문을 연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잘 먹고 간다. 며느라 종종 들리마. 그리고 이거 품질이 꽤 괜찮다 얘. 우리 몇 개 챙겨갈게. 어머님 그거 이번 달에 손님들 나눠주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면. 두 분은 오픈 첫날 빈손으로 가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훈수 아닌 훈수를 늘어놓던 두 분은 치킨과 골뱅이 소면 그리고 생맥주를 원 없이 마셨습니다. 어떻게 아들의 가게 오픈날에 빈손으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못해도 장사 잘 되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화분이나 키친타올 같은 거라도 사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첫 개업식에서는 무조건 돈을 받아야 한다며 자신들이 주문한 음식을 계산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단하신 두 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셨습니다. 이 사이에 낀 음식을 찝찝대며 가게 문을 나서는 시부모님을 보며 저는 찌푸려지는 표정을 풀기 위해 무던히 애썼죠. 설마 정말 저렇게 그냥 음식만 드시고 가시겠어? 가게 운영할 때 보태 쓰라는 작은 봉투를 주진 않을까? 내심 그렇게 기대한 제가 바보죠. 그동안 해오신 행동이 있는데 저는 시부모님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나 봅니다. 거기에 어머님은 한술 더 떠서 오픈 기념 이벤트로 마련한 행주를 쇼핑백 한가득 챙겨가시더군요. 한 달 동안 방문하는 손님에게 증정하기 위해 하나하나 예쁘게 포장해 놓은 사은품인데 본인 쓰신다고 수십 개 꽉꽉 눌러 담아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없던 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 난잡하게 매장에 있으면 지저분해 보인다. 에휴, 이게 뭐니 너는. 정리할 겸 내가 치워주마. 물론 행주가 비싼 건 아니죠. 그래도 사업을 위해 준비한 것을 공짜라고 생각하며 쓸어가는 어머니의 행태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 난처한 만류에도 어머님은 못 들은 척하며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주문 들어온 요리를 처리하느라 어머님의 이런 행동을 못 보았고 나중에 제가 얘기했더니 두 분 정말 싫다. 한숨을 푹 쉬었죠. 어머님, 아버님은 매사에 이런 식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없는 살림에 억척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염치가 없는 게 기본 성격이 되었달까요?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나갈 때도 단 한 번도 지갑을 열지 않는 두 분이시죠. 아들 키우느라 내가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부모님으로서 얻어먹는 게 당연하다라는 마인드가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이 맛에 아들 키운 거지. 들어보면 다른 집 아들들은 뭐 미국이네, 괌이네, 필리핀이네 여행 주구장창 시켜준다던데. 물론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그 빈도나 강도가 점점 상식 이상으로 커져만 갔어요. 친정에 가면 늘 상다리가 부러지게 갈비찜이며 잡채며 소고기며 차려주시는데 그런 친정과 시댁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죠. 남편은 결혼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위 대접을 톡톡히 받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을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전부였다면 날이 갈수록 시댁에 대한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점심 이후 저녁 장사를 위해 오픈 준비가 한창인 3시경쯤 됐었을라나요? 고요하던 가게 안으로 사람들이 왁자지껄 4-5명의 손님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썰고 있던 저는 오픈도 하지 않았는데 들이닥치는 손님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아들 나왔다. 친구들하고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어. 어머, 여기 인테리어 너무 잘 해놨네. 반가워요. 우리는 저기 앉자. 황당 그 자체. 어머님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게에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겁니다. 저는 손을 씻은 후 황급히 매장으로 나가며 오픈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아들 가게 구경시켜주려는 거라며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착한 아주머님들은 앉자마자 메뉴판을 살펴보더라고요. 마침 남편은 장사에 필요한 재료를 사러 인근 시장에 나갔던 터라 저 혼자서 그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자기 안방이라도 된 양 생맥주 기계에서 직접 맥주를 뽑아 테이블로 옮겼습니다. 또 주방 옆에 놓인 마른 안주 바구니에 뻥 튀기며 진미채를 수북히 쌓아서 가져가셨습니다. 호들갑 떠는 어머님의 친구들이 주문서에 이것저것을 체크할 때 저는 눈을 꽉 감고 끓어오르는 화를 참았습니다. 어머님은 치킨과 마른 안주 등 맥주 안주를 3-4개 주문하셨습니다. 친구분들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전 취식 손님을 강제로 받아야 하는 저는 혈압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시장에서 도착한 남편은 저 혼자 주방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주방 뒤로 어머님을 불러낸 뒤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씀도 없이 불쑥 찾아오시면 안 돼요. 저희 오픈 준비를 해야 저녁 장사를 하죠. 야, 내가 친구들한테 우리 아들 자랑 치러 온 건데 이 정도도 못하냐? 잠깐 이따 갈 건데 뭘 그렇게 찡찡대? 너네는 정말 부모 알기를 개떡같이 하는 것 같다.
개념 없는 말들로 남편의 속을 벅벅 긁어놓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결국 저희는 재료 손질하랴 어머님 손님들의 주문을 해결하느라 정신없는 오후를 보냈습니다. 역시나 잘 먹고 가요. 종종 올게요. 웃으면서 떠나는 어머님과 일행들. 빈손으로 왔다 그냥 가버리는 그들의 뒷모습에 또 오세요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그날 저희 부부는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었죠. 가게 일은 잘 돼? 언제 한번 가서 김서방이랑 보고 싶은데. 지금은 바쁘지? 우리 언제 가는 게 좋을지 엄마한테 얘기해줘? 아니야 엄마, 미리 얘기만 해주면 돼. 이번 주에 시간 비워둘 테니 일찍 와. 친정에서도 저희의 가게를 보러 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친정은 오픈 초기에는 정신이 없을 것 같다며 이렇게 저희 사정을 배려해주는데 왜 시댁 어르신들은 그런 인간적인 배려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엄마와 아빠는 차로 1시간 반 거리를 달려 저희 가게에 놀러 오셨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는 두 분, 아빠는 혼자 들기도 어려운 거대한 개업 화분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요즘 비싸기로 유명한 몬스테라 화분이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좋기 100만 원 가까이는 되어 보였습니다. 아빠는 인테리어에 좋은 화분을 수소문해서 구해왔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요즘 이 나무가 젊은 사람들한테 유행이라더라. 말씀하시면서 내려놓는 화분. 가게 분위기가 확 사는 느낌이었어요. 아들, 딸 돈방석에 앉아라 라는 재미있는 리본 글씨가 적힌 개업 선물을 보니 마음이 찡해왔습니다. 두 분은 남편이 만든 음식을 맛보고 영업에 방해될까 걱정된다며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남편에게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네줬죠. 가게 여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냐며 작지만 필요한 곳에 쓰라고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친정의 태도와 시댁의 모습. 제가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상황 맞죠? 이럴 때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내 하소연을 했죠. 엄마, 돈은 돈대로 다 빠지고 장사는 장사대로 말아먹을 것 같아.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에휴, 그냥 그러려니 해라. 시간 지나면 잠잠해지시겠지. 한 달이 지나자 가게 운영은 조금씩 안정화되어 갔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고 남편의 요리 솜씨에 반한 사람들이 배달로 술안주를 주문하기도 했죠. 저희는 두 사람의 인력만으로는 어려워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습니다. 둘이서 각각 벌었던 것보다 펍을 운영하는 수입이 나아져가며 조금씩 흑자를 저축하기도 했죠. 물론 아직 인테리어비며 조리기구 구입비며 갚아야 하는 빚은 많이 남아있었지만 여윳돈을 미리 챙겨놔야 큰 문제가 생길 경우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부부의 삶은 시부모님의 무분별한 간섭이나 개입이 없으면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입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며 저를 배려하는 남자죠. 저 역시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을 살아나갔습니다. 자기야 여러모로 미안해. 좀만 더 열심히 버텨보자. 그러면 분명 좋은 일 있을 거야. 알았어. 자기만 믿고 갈게. 그래도 너무 힘들다. 그런 우리에게 시부모님은 대체 왜 끼어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심심할 때 한번 찔러본다는 그런 식의 태도랄까요? 아니면 외아들을 아직도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걸까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휴일을 맞이하여 남편과 근교로 데이트를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쉬는 날을 빼는 것이 무척 어렵잖아요. 때문에 한번 놀러 가겠다 계획하면 스케줄을 미리미리 짜놓고 그대로 알차게 실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갖는 휴일을 알차게 보내리라 다짐했어요. 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카페도 가서 사진도 찍고 하루 온종일을 힐링을 위해 쓰겠노라 몇 주 전부터 꼼꼼히 계획한 상태였습니다. 뷰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사전 예약을 해놓을 정도로 아주 기대했던 데이트였죠. 쉬는 날 당일이 되어 한참 놀고 있는데 문득 남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몇 초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다 또 무슨 일인 거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전화를 받았죠. 아니 그건 그냥 마트에 가서 사세요. 뭘 가게에 가서. 아니 됐고 그냥 마트 가서 사시면 되지 굳이 그걸 가지러 가게까지 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 가게 문 제대로 못 닫아서 문제 생기면 어떡하시려고요. 아 정말. 걸려온 전화의 주인공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긴 통화 동안 신랑 일을 하더니 마지못해 가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기분 좋게 데이트하던 도중에 무슨 날벼락이랍니까. 저는 어머님이 닫혀있는 가게에 찾아와서 뭘 하시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의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왜 가게에 가시려는 거냐고 묻자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걸 저한테 말하기 껄끄러웠던 거죠. 제가 빨리 이야기해달라 재촉하니 겨우 입에서 나온 말은 어이가 없다 못해 말문이 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가게에 있는 무 몇 개만 가져간대. 깍두기 담그신다고. 아니 무가 얼마나 한다고 그걸 가지러 거기까지 가셔? 내 말이. 몰라. 얼른 밥 먹고 집에 가자. 남편과 저의 오랜만의 데이트는 그전화 이후로 망쳐버렸습니다. 남편은 심기가 불편해져서 뚱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고 저는 어머님의 그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는 식의 투덜거림을 계속했죠. 남편은 또 그 얘기에 그만 얘기하라며 실랑이를 하다 결국 냉랭한 분위기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사이에 끼면 이렇게 행복했던 순간도 유리창 깨지듯 와장창 깨져버리는 패턴. 언제쯤 끝이 날까요? 다음날 찝찝한 기분으로 가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수선하게 변해 있는 가게 내부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사를 위해 준비해뒀던 여러 식재료들이 하나둘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재고조사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장부를 열지 않아도 어떤 것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져간다고 얘기했던 무는 물론이고 닭튀김할 때 썼던 대용량 절단 냉동닭, 부침가루, 육포, 계란 2판, 심지어는 마른 안주로 나갔던 대용량 뻥튀기까지 한 봉지가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나머지 매장에 설치해두었던 CCTV를 되감아 보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어머님과 여성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누구지? 싶어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머님과 죽이 잘 맞는 시이모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이 꺼진 가게에 들어와서 박스 안에 쌓여있던 무 몇 개를 챙기더니 나가려다 말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본격적으로 냉장고를 열어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으로는 들고 갈 수 없겠다 생각했는지 가게 뒤편에 쌓아두었던 빈 박스를 꺼내오던 시이모님. 그 안에 자신들이 꺼내놓은 재료 하나하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조그만하게 뭐라 하시는데 그 음성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아유, 이 많은 걸 그냥 배포 있게 나눠주지. 어차피 장사 안 되면 다 썩을걸. 왜 이리 경제관념이 없는 거야? 여자가 이렇게 살림살이하면 망하는 법인데. 더구나 마지막에 자기 키만한 대용량 뻥튀기 봉지를 끙끙대며 끌고 가는 어머님의 모습을 끝으로 영상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단전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요? 밥 한 끼 못 먹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들이라면 말도 안 합니다. 아이고 오죽했으면 아들네 가게에 와서 저런 추태를 부릴까? 오히려 짠한 마음이 들었었죠. 하지만 그분들 그렇게 거지 똥구멍에 콩나물을 빼먹을 정도로 궁핍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사업장에 와서 장사에 필요한 식재료들을 모조리 쓸어가는 저 추태를 저는 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그 당시의 심정으로는 112에 도난 신고를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끓어올랐지만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장사 전에 또 시댁과 한바탕 하겠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의 부끄러운 행동을 보는 남편은 얼마나 마음이 다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CCTV 영상을 USB에 저장해 둔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 있는 남편에게는 재고조사에 문제 있었는지 재료가 부족하다고 전화를 걸었죠. 매 시간마다 푹푹 한숨이 새어 나오는 걸 참기 어려웠던 날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 분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들의 가게라고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타인의 사업장인데 말도 없이 이렇게 본인들이 필요한 재료를 몽땅 가져가 버리는 시댁 어른들에게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거듭된다면 저 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정도를 넘으면 절도죄로 신고해버리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시어머니를 만날 기회는 몇 번 있었습니다. 역시나 가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생맥주와 안주를 마시며 본인 혼자 쉬다 가는 만남이었죠. 시어머님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제 집인 양 생맥주를 뽑아 벌컥벌컥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며 저희에게 효도를 바라는 훈수를 내뱉었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교양 없고 무식해 보였습니다. 부모님과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편은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부모님을 상대하지 않으려 주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에 억지로 맞장구를 쳤죠.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창 바쁠 시간인데 왜 남의 일터에 와서 놀다 가는 거예요, 진짜.
야, 내가 남이냐? 일일이 허락받고 오게? 네 여보 키우는 엄마인데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손님 오기 전에 잠깐 들리는 건데 넌 뭐가 항상 그리 불만이야? 시어머님은 장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픈 준비에 시간과 힘이 더 쏟아진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입 아프니 신랑이 하지 말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장사 전부터 싸우고 시작하면 후폭풍은 함께 일하는 제 몫이니까요. 어머님은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치킨이며 골뱅이며 육포며 안주와 생맥주로 한 끼 든든히 채우시고는 훌쩍 떠나셨죠. 바쁘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남편이 수차례 말해도 소 귀에 경일기처럼 어머님의 막무가내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대한 피로감은 날로 늘어갔지만 장사는 잘 됐어요. 인근의 깨끗한 호프집을 찾을 수 없었던 주민들은 저희의 매장을 많이 찾아주셨고 각종 SNS와 블로그 등에서 우리 가게에 대한 리뷰가 늘어갔거든요. 테이블 수를 늘리기 위해 가게 앞 공터를 정비하여 파라솔 테이블도 놓았죠. 주말의 경우엔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장사는 흥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죠. 장사가 잘 되는 만큼 저희의 기쁨이 높아졌지만 사람 속을 긁어가는 시댁 때문에 그 기쁨이 상쇄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나무인 철면피 재질이었던 시부모님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한바탕 뒤집어지는 사건이 여름 휴가가 끼어있는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호프집은 여름이 피크입니다. 무더운 여름밤에 시원한 생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대한민국 성인들의 흔한 풍경이죠. 저희는 애초부터 성수기인 여름에는 최대한 휴일 없이 열심히 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죠. 매일매일 새벽 4시가 넘는 시간에 퇴근하고 다시 점심쯤 출근 준비를 하는 쳇바퀴를 돌고 있는데 대뜸 시아버지가 여름 휴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님, 저희는 여름 휴가 못 가요. 호프집은 여름이 성수기인데 장기 휴가 떠난 거 알면 손님들이 다 분산되기도 하고요. 저희는 계획 없으니 두 분이 재밌게 다녀오세요. 그런 게 어딨냐? 남의 집 애들은 부모님 모시고 계곡도 가고 바다도 가고 한다는데 너네는 일만 중하고 우리는 뒷전이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가게 열기 전부터 항상 따로 휴가 챙겼었는데 왜 갑자기 그러시는데요? 아버님의 잔소리는 한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놈의 친구 자식들은 무슨 돈과 시간이 그렇게 많길래 부모님을 데리고 스페인도 다녀오고 LA도 다녀오는 걸까요? 또 아버님은 저희에게 베푸신 건 하나도 없으면서 뭘 그리 대접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걸까요? 아버님은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일정 연설을 하시더니 마침내 결론을 말씀하시더군요. 올해는 본인들의 휴가비를 저희가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 이후 저희가 매년 두 분과 휴가를 함께 다녔다거나 미리서 계획한 어떤 일정이 있었다거나 하면 그 말씀 이해라도 합니다. 가게를 오픈하기 전 둘 다 각자의 직장에 다닐 때는 어떻게 보내는지 연락 한번 할까 말까였으면서 갑자기 가족 공동체를 운운하며 저희에게 휴가비를 요구하다뇨? 저희에게 돈을 맡겨놨나 싶더라고요. 그냥 바람이나 쐬고 오려고. 에휴, 근데 이거 뭐 사정이 여유치 않네. 그래서 말인데 조금 지원해줄 수 없니? 우리가 무슨 세계 일주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니. 여름 내내 쉬지도 못하고 고생한다. 놀러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틈틈이 맛있는 거라도 먹어라 하면서 돈 10,000원이라도 쥐어주진 못할 망정 본인들 놀러가는 돈을 내놓으라고 뻔뻔스럽게 말씀하시니 남편의 구겨진 인상은 찌그러진 캔처럼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침을 튀기며 휴가비를 요구하던 아버님은 너네 장사 잘 된다고 소문 다 났는데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하냐? 로 이어졌습니다. 북적북적한 가게를 보니 돈 꽤나 만지고 있구나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게를 오픈한 것은 저희 자본보다 은행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손님이 북적이긴 했지만 겨울철 비수기의 수입을 고려하면 그렇게 돈방석에 앉은 것도 아니었죠. 속사정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뜸 효도를 운운하는 아버님 때문에 남편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돈은 무슨 돈이에요? 막말로 아버지랑 어머니 가게 오픈할 때 뭐 도와준 거 있으세요? 장인어른 장모님은 뭐 해주신 줄 아세요? 제가 이 사람 앞에서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뭐야?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우리지. 너 지금 비교하는 거냐? 야 임마, 우리는 너 대학 보내고 이까지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어. 그럼 자식 키우면서 안 힘든 부모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말 하실 거면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진짜 사람 속 좀 그만 긁으시라고요. 폭발한 남편은 이웃 가게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는 최대한 참아내던 남편이었지만 대놓고 현금을 요구하는 아버님의 태도에 이번만큼은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모습을 처음 보셨는지 이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는 혼잣말만 읊조리며 벙쪄 있었고, 시어머니는 눈치를 살피다 시아버지를 끌고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문을 나서면서도 저희에게 부모한테 이따위라는 것이 잘 되나 보자. 며 악담을 쏟아내셨습니다. 남편은 테이블에서 머리를 감싸 안으며 괴로워했고 저는 한숨을 쉬며 옆에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외아들인 남편이 그동안 괴팍하고 예의 없는 두 분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뎠는지 저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돈 욕심은 많지만 정보력이 없었던 두 분이 남편의 어린 시절에 주식을 얼마나 큰 돈을 입었는지, 그리고 집안의 빚을 해결하느라 남편이 청춘을 바쳐 번 돈을 얼마나 많이 써야 했는지 모든 속사정을 저는 알고 있었죠. 말도 마. 내 부모님이지만 나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사고 많이 치시고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억지 부리시고 그래도 어쩌겠어. 날 키워주신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과거도 그렇고 진짜 내가 할 말이 없네. 그것 때문에 남편은 진즉 부모님에게 정남이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결혼을 해서 독립하면 앞으로는 간섭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두 분은 아들의 앞길을 막는 더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 사람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죠. 저는 남편을 위하여 그리고 제 삶을 위하여 시댁과 저희의 분리를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바탕에 소란이 있은 후 시댁은 뜸해졌습니다. 무작정 가게에 찾아와 무전 취식하는 일도 없었고 뜬금없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두 분이 없어서 마음도 편안했고 장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이 지나갔죠. 여름 내내 수금통에는 10,000원권, 50,000원권 지폐가 꽤 쌓여갔습니다. 은행에 가야 하는데 매일 새벽에 퇴근하고 시장에 가서 다시 오후 장사를 준비하다 보니 은행 업무를 계속 미루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50,000원권을 고무줄로 묶어 금고 아래 비상서랍에 잘 놔두었죠. 하루는 은행에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예정된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보통은 1시 넘어서 가게에 도착하는데 오랜만에 점심 이전에 온 거죠. 그동안 밀린 은행 업무도 보고 잔돈도 바꾸고 와야지 생각하며 가게 근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 찰나 저는 저 앞으로 가방을 맨 채 지나가는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이 시간에 왜 여길 지나가시지? 생각하는 찰나에 저는 뭔가 낌새가 이상하여 몸을 핸들 아래로 숙였습니다. 아버님은 신호를 기다리며 크로스로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봤다 다시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뭔가 기분 좋아 보이는 발걸음으로 사골이 넘어 사라지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가게 들어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마무리 지었던 모습 그대로의 가게이지만 어딘가 조금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기시감은 뭐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금고를 열었습니다. 잔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어제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가게 앞에서 마주친 아버님의 모습과 앞으로 둘러맨 크로스 가방 그리고 저번에 시어머니 식재료 도난 사건이 소용돌이치듯 머릿속에 떠다녔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가게 CCTV 프로그램을 돌려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켜기 전까지 아닐 거야, 설마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당일 기준부터 배속 되감기를 하며 가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헉하는 소리가 입 밖으로 터져나왔죠. 마주쳐서는 안 되는 그 장면을 고요한 가게 안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바로 몇 분 전 카운터 주변을 살피고 있는 한 사람. 네, 바로 아까 전 목격한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은 대범하게 가게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오더니 가게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카운터에 앉아 능숙하게 금고를 열고는 10,000원짜리 지폐 다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중 티가 나지 않을 정도인 5장 정도를 빼놓고는 다시 내려놓으셨습니다. 5,000원권도 5장 정도. 그렇게 현금을 일부 챙긴 아버님은 카운터에서 빠져나오기 전 자신이 건드려 살짝 삐뚤어진 노트를 다시 일직선으로 정리하는 유도면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런 뒤 가게 안을 어슬렁거리다 뻥튀기를 한 줌 크게 쥐어 입에 털어넣으며 가게를 빠져나가셨습니다. 그 행각은 불과 3분 정도 걸린 시간 안에 끝이 났습니다. 저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진정시키며 혹시나 싶어 시간을 되감기해 나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왁자지껄한 밤 11시의 모습, 재료 준비에 바쁜 모습 등이 순차적으로 역재생되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일주일 전 같은 시간에 등장한 아버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배속을 줄이고 확인했더니 오늘과 비슷한 시간에 가게에 들어오셔서 오늘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나가셨더군요. 저는 카운터 아래 비상금 서랍에 놔두었던 5만 원 다발이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장부들 아래 깊숙한 곳에 넣어두어서인지 5만 원권은 아무런 이상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돈을 넣어 은행에 다녀온 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절도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일이라도 타인의 자금을 이런 식으로 수차례 훔쳐간 것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 행동은 과거 시어머니의 식재료 도난 사건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문제였습니다. 솔직하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시댁 어른들과 직접 대화하는 게 나을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남편이 알게 된다면 아버님과 남편 사이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평소 부모님에게 반감이 많았던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아버님과 단둘이 얘기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었죠. 저는 우선 이 사건을 저 혼자 알고 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행각이 담긴 CCTV 영상을 모두 갈무리해서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번 매장을 방문했던 아버님. 남편과 아버님이 여행경비 이야기로 다투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부터 이렇게 찾아와 소액을 훔쳐가셨더군요. 예전 시어머니 CCTV 파일 옆으로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저는 USB를 서랍 깊숙한 곳에 잘 놔두었죠. 그리고 영상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드라이브에 백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게의 비밀번호를 모두 바꿔서 시댁의 비밀스런 출입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여름 내내 제대로 못 쉬었는데 이번 추석에 여행이나 갈까? 맞다, 이번에 연휴 길지? 나는 좋지. 강원도나 바닷가 가서 푹 쉬다 올까? 제 옷에 가디건을 걸칠 만큼 서늘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 역시도 선선한 바람 때문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계절이죠. 다행이었던 것은 그의 추석 연휴가 9월에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3달 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던 것을 이번 추석 연휴에 쓰자고 생각했어요. 양쪽 모두 제사가 없는 집안이다 보니 하루씩 머물다 오고 나머지 연휴 3일을 근교에 가서 몸도 지지고 피로도 풀고 오자고 말이죠. 친정에 미리 이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그동안 너무 힘들었을 텐데 굳이 무리해서 찾아올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됐어. 피곤한데 뭐로니. 그냥 니들끼리 만난 거 먹고 푹 쉬어. 엄마 아빠는 오랜만에 영화 좀 보고 데이트 좀 할 테니까 방해하지 마라. 그에 반해 시댁의 반응은 난리였죠. 너는 아들이 맞냐부터 시작해서 추석에는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게 예의라는 지론으로 저희의 계획을 야단쳤습니다. 남편은 제대로 쉬지도 못해서 이번에 쉴 거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시어머니의 고함을 뒤로한 채 통화를 종료했죠. 저는 예전부터 시댁에 쌓여있는 마음 불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 하루만 보내면 되니까 생각했습니다. 연휴가 시작된 날 저희는 먼저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친정에서는 오랜만에 본 딸과 사위를 위해 갈비탕을 비롯한 여러 잔치 음식들로 한상 가득 대접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장인장모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농담도 던질 줄 아는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늘 사위 칭찬이 마르지 않았고 남편 역시도 친정집을 제 집처럼 편안해했죠. 이렇게만 보면 마음의 불편함이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부부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딸과 사위가 시댁에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지 꿈에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저희는 시댁으로 이동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친정집에서 가져온 각종 음식들을 식탁에 차려놓고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명절인데 아무런 음식도 안 하고 있었냐고 시부모님께 쏘아붙였고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저와 남편을 흘겨보았습니다. 누가 보면 귀한 손님 오신 줄 알겠다. 너네는 시댁부터 와야지 친정부터 찾아가냐? 누가 가르친 순서냐? 찾아뵙는 곳에 순서가 어딨어요. 상황에 따라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혼잣말을 궁시렁거렸습니다. 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고 저희는 거실에 앉아 다 같이 TV를 보았습니다. 시댁 냉장고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흔한 과일 하나가 없더군요. 오히려 저를 향해 너는 과일 같은 거 한번 사오는 법이 없구나 며 핀잔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두 분의 행각을 직접 목격했기에 두 분을 편하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대꾸 없이 상 치우기에 몰두했죠. 두 분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뻔뻔한 태도를 보면 금세 속 깊은 곳에서 울컥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색한 시간이 지나가는 중 남편은 그만 가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근처에 살고 있는 이모가 오고 있다고 하니 얼굴이라도 보고 가라며 남편을 막았습니다. 저는 시이모라는 말에 또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죠. 어머님과 저희 가게에서 식재료를 가져갔을 때 보았던 그분을 눈앞에서 마주친다면 얼마나 어색할지 상상이 갔거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이모가 도착했습니다. 시이모는 양손에 무슨 선물 상자 같은 것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명절이라 시댁에 줄 선물인가 생각하기에는 그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에이그야, 이것 좀 들어봐라. 내 올 때 사과도 사왔다. 어휴, 요새 과일이 왜 이렇게 비싸니? 시이모는 집에 들어서면서 저와 남편을 보고는 과장된 목소리로 인사하며 끌어안았습니다. 평소에 왕래가 없는 사이였기에 저와 남편은 시이모의 오버스러운 모습에 쭈뼛거렸습니다. 거실에 다 같이 모인 5명. 시이모는 명랑하면서도 억척스러운 인상이 강했습니다. 남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와 시이모의 접점은 결혼식 때 봤던 건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 영상에서도 어머니와 풍채가 비슷해서 시이모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정도니 거의 남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이모님은 마치 오래전부터 무척이나 친했던 사이라는 듯 대화를 하며 제 어깨를 터치하기도 하고 말을 놓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친화력이 좋으신 분인가 보네 생각했지만 그래도 뭔가 수상쩍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얘 너 가져온 것 좀 보여줘봐. 맞다. 내가 너네 오랜만에 만난다고 해서 이것저것 좀 챙겨와 봤어. 잠시만. 한창 대화를 나누던 두 분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뭐 하는 거지? 저와 남편의 머리에는 물음표가 떴습니다. 시이모는 바리바리 들고 왔던 쇼핑백들을 거실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의 상표가 대문짝만하게 박혀있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샴푸, 린스 세트는 물론 꿀단지도 있었고요. 양말 세트, 치약 세트, 박스에 차곡차곡 들어있던 다양한 생필품이 거실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아도 이 물건들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느껴졌습니다. 시이모는 명절을 맞이하여 만난 저희에게 다단계 상품을 팔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요즘 다니는 회사의 물건들인데 어찌나 품질이 좋은지. 요즘은 어린 사람들도 다 쓰고 있거든. 요새 너네 가게 운영하면서 필요한 게 있나 싶어서 들고 와봤어. 저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써보고 써보고. 나도 이모가 줘서 한번 써보니까 괜찮더라. 특히 이 치약이 아주 개운해. 저편에 앉아 계셨던 시아버지는 갑자기 적극적이 되어서 저희 앞으로 물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시선을 교환했죠. 세 분은 가족이 아니라는 듯 저희를 처음 본 구매 고객이라 여기는 듯 그렇게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고개를 가로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하는 것을 보면 저희에게 반드시 팔아야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필요 없다고 연신 거절했지만 세 분은 끈질기게 남편의 손에 물건을 쥐어주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저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피부가 거칠어졌다며 화장품 세트를 보여주며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콜라겐이 어쩌네, 피부 재생이 어쩌네, 침을 튀겨가며 열정적인 시어머니를 보니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에 다단계 상품을 팔기 위해 노력하는 꼴이란 대책이 없었죠. 남편은 열정적인 세 분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자리를 일어섰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갑자기 남편을 향해 싸가지가 없다며 고함을 치셨습니다. 부모 보기를 개똥같이 본다며 갑작스러운 맹비난을 쏟아냈죠. 남편은 외투를 걸치며 거실에 모여있는 세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목소리 안에는 겨우겨우 참아내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부터도 생각했지만 두 분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이게 최선입니까? 할 말은 정말 많지만 입 다물고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보지 맙시다 우리. 뭐가 어쩌고 저쩌? 이 싸가지 없는 자식이. 기껏 키워줬더니 부모 알기를 못같이 알고. 너 어디가? 다시 말해봐. 시아버지는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남편의 목덜미를 잡아 끌었습니다. 남편도 분노하여 아버님의 팔을 털어냈습니다. 아버님은 우악스런 남편의 행동에 뒤로 주춤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와 시이모는 깜짝 놀라며 저와 남편을 향해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못된 것들이라고 배은망덕한 것들이라며 말이죠. 저 역시 외투를 입으며 어금니를 딱 깨물었습니다.
저희를 그저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 같아서는 침을 뱉어버리고 싶은 지경이었지만 간신히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혼돈으로 뒤덮여버린 이곳을 당장 빠져나가서 다신 보지 말아야지. 앞으로 저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야지 결심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흥분한 시이모의 말 한마디가 저의 고막을 찢듯 들려왔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저렇게 싸가지 없진 않았는데 결혼한 뒤로 아예 맛이 갔어. 마누라 잘못 만난 뒤로는 저래 변해버렸어. 아이고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저는 신발을 신다 말고 고개를 들어 시이모를 노려봤습니다. 시이모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보며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시이모는 쉬지 않고 입을 놀렸습니다. 결혼 이전에는 가족을 위해 돈도 많이 갖다 주던 조카가 꽃뱀 같은 여자 하나 만나서 저 지경이 되었다고 말이죠. 남편은 어서 나가자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신발을 벗어던지며 다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이모 두 분은 저의 행동에 놀라는 기색을 비치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시이모 사이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게 없는 분들입니까? 남의 가게에 가서 물건 훔쳐가시는 사람들이 뭐요? 꽃뱀이요? 제가 꽃뱀이면 두 분들은 뭔데요? 이게 뭐라는 거야? 우리가 뭘 훔쳐가? 어? 남편은 저를 불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 한쪽에 놓여있던 리모컨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과 미러링을 시켰습니다. 세 분은 저의 행동을 보며 대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폰으로 드라이브에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신발을 벗고 거실에 돌아왔죠. 그리고 곧 재생되는 동영상 하나. 시이모와 어머니가 저희 가게의 식재료를 훔쳐가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은 TV 화면에 재생되는 두 사람의 행각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저의 손에 들린 리모컨을 뺏으려 들었고 저는 물러나며 동영상이 계속 재생되도록 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당장 끄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너 이걸 우리한테 보여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뭐 대단한 거 가져갔다고 이런 걸 들어서 사람 협박하는 거냐고? 아버님, 여기 아버님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보세요.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 보시라고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당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의 얼굴은 폭포수처럼 흐르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시댁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이 자동 재생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카운터에서 돈을 빼돌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은 혼이 빠진 것처럼 TV에 드러난 부모의 만행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고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난 세 사람은 민망함을 감추려는 듯 오히려 저희를 더욱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독한 것이라고. 이런 걸 핸드폰에 담아두고 모른 척 있었던 거 보면 진짜 독하디 독한 것이라고. 시이모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카운터에 앉아서 돈을 훔쳐가는 영상은 꽤 많았습니다. 남편은 3개에서 4개의 영상이 재생될 때까지 말없이 지켜만 보고 있다가 더 보지 않아도 되겠다는 듯 저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저는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허탈함이랄까요? 좌절이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랄까요? 남편의 표정은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부모님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신의 배우자가 알면서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수치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평생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던 남편이기에 어쩌면 부모의 이런 모습 때문에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진짜 너무하시네요. 너무하세요. 이러실 순 없어요. 라는 남편의 중얼거림만 계속 들릴 뿐이었죠. 저는 그제야 미러링을 종료했습니다. TV 화면에는 외부 입력이란 글자가 떠오르며 검은 화면으로 바뀌고 소란스럽던 거실은 한순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소매로 벅벅 닦으며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시이모 그리고 한편에 서 있던 아버지를 쳐다보았고 그들은 부끄러움이 아닌 분노로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가만히 서 있는 남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내가 참아야지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렇게 행동할까? 최대한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그 다음 말을 꺼내기 위해 오랜 시간을 공들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자신의 진심이 전달될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를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부모라는 게 부모답지 않다면 이제는 제 삶에서 놓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한참이나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고 하다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추한 행동을 저질렀음에도 뭐가 그리 당당한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떳떳하다는 것처럼 턱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좀 급해서 그랬다. 그걸 그렇게 도끼는 뜨고 꿇어봐. 에휴,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남편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부모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까지 부끄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CCTV를 보고도 반성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었던 시아버지를 보며 남편은 드디어 포기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시이모의 다단계 판매 물건들을 제치고 저와 남편은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어딜 가 이 나쁜 것들아. 라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진이 빠져버린 저의 손을 잡고 터덜터덜 걸을 뿐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의 앞날의 덕담을 나누는 명절에 저희는 시댁과의 절연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처럼 마음의 고통 없이 살기 위한 선택을 한 날이라는 점에서 그 명절은 저희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남은 3일간의 연휴 동안 미리 예약해 두었던 숙소에서 머리를 맞대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논의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제 앞에서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그땐 술을 진탕 마시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가 한 잘못을 저에게 대신해서 사과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부모라고 말하기엔 부끄러운 사람들에게 인생을 끌려다니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결단 내리고 벗어나자. 그래, 이제 그만하고 싶네.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새로운 가게를 내기 위해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뒀던 목돈과 은행의 도움으로 조금 더 상권이 좋은 곳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입소문이 돌아 인기가 많았던 저희 가게 역시 권리금을 받고 좋은 가격에 뺄 수 있었죠.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이라도 해주는 듯 가게 이전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댁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두 분은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로 속을 뒤집어 놓으려 하는지 몰랐죠. 남편은 흔들리지 않고 두 사람의 연락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자 하루는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을 발견한 남편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맡긴 뒤 그 즉시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연락 없이 찾아온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강경책을 꺼냈죠. 그만 좀 하세요. 제 얼굴 안 보이세요?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정말 아들 죽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빠 엄마가 하는 행동이 맞는지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토록 자신들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는지 두 분은 드디어 말이 통할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뒤돌아선 남편의 마음을 쉽게 다시 되돌릴 순 없겠죠. 새롭게 시작하는 곳은 이전 가게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던 곳이었기에 장사는 더욱 잘 되었어요. 이전 가게가 잘 되어 큰 규모로 이전했다고 생각한 손님들도 생겨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댁이라는 무거운 짐을 한쪽에 내려둔 채로 열심히 사업에 매진했고 그 결과 수입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전 세계적인 거리두기로 휘청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텨나가고 있죠. 그리고 규제가 풀린 지금 다시 해가 떠오를 거라는 생각에 북적북적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막힌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넘치는 게 삶이라지만 저의 시댁도 보통이 아니었죠. 세상에는 저희처럼 부모라는 이름의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천륜, 단칼에 무자르듯 뚝 끊어버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내려놓아야 할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륜 때문에 숨통이 조여올 때는 억지로 숨을 몰아쉬지 말고 직접 살 길을 찾아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결국 그 선택이 나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선택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종류의 복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결국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어떤 효도도 효도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의 앞날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